네,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법령 특강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재무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까지 이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정리해서 이제 특강의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든지 특례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도시 특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조금 유념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재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136조부터 봤을 때 이제 지방 재정 운영에 이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재정 조정입니다. 지방 재정의 조정은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역 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것이 이제 지방교부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것으로 이제 조정교부금이 있죠. 그래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이 같은 목적으로 이제 부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이 이제 두 번째, 건전재정의 운영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장려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져야 할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 지방자치행정에 방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 시책의 구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시책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해요? 지방자치단체 에서 이제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것들, 단체 위임 사무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예산들을 받아서 국가의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요. 또 지방채나 지방 채무 부담 원인 행위와 같은 채무와 관련된 관리들도 실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도 같이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원리는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다음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결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예산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고, 나머지의 부분들은 대부분 다 국가 재정, 재무행정, 국가의 재무행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음 회계의 구분이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점, 이것도 중앙정부하고 똑같죠. 다음 특별 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설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설치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거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설치가 된다 하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결산에 대한 내용인데,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결산에 대한 내용은 일단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는 일단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예산안을 광역의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초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일 전과 40일 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편성은, 그러니까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기일은 이렇게 50일 전, 40일 전으로 나와 있고, 다음에 이제 그 제출된 예산안이 의결이 되는 시점은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다음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50일 전까지 내가지고 15일 전까지니까 35일의 기간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40일 전까지 제출을 해가지고 10일 전까지 해야 되니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이다. 그러니까 심의할 수 있는 심의 기한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들이 요 기한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회계연도 개시일 이전까지는 최소한 그래도 의결이 이루어져야 이제 예산 불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이들은 15일이고 기초자치단체는 10일밖에 없단 말이야. 중앙정부는 30일이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이 예산의 불성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 예산 불성립이 이루어진 사례는 기초자치단체에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경기도 성남시가 2010년도에 그 다음에 2023년도 올해에 경기도 고양시가 준예산이 가동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 의결과 관련해가지고 이 심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두실 필요가 있다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계속비예요. 계속비나 지금 예비비 같은 내용들은 사실 중앙정부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건 뭐 중앙정부하고 똑같죠. 똑같은 내용들이고. 다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는데 그 예비비는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이다. 이것도 중앙정부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얼마를 썼어요라는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냥 무작정 목적 없이 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얼마 썼어요라고 하는 건 결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비와 예비비는 중앙정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추가 경정 예산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추가 경정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도 뭐 중앙정부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고. 다음 예산이 성립하지 아니할 때의 예산 집행. 이것도 지금 준예산을 적용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도 이제 이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케이스 세 가지가 중앙정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왜 중앙정부는 뭐였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 운영이었는데 지방의회니까 그냥 법령이나 조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그러니까 스탠바이만 시켜놓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의 이행, 의무 지출 경비를 낸다든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에 대해서 준다. 그러니까 준예산을 어디에 집행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르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할 때의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우리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패치 분학, 없어지거나 만들거나 나누거나 합치거나 뭐 이래가지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가 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따로 편성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냥 합치기 이전의 정부의 예산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필요한 경상적 수입과 지출이 가능하다. 경상적인 수입과 지출이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이행이 되는 수입이나 지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다음에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조례나 이제 의견을 이제 지방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예산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좀 발생해. 근데 그 예산이 책정이 되지는 않았어. 그러면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의회에서도 재정 부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야, 너네 지금 이만큼의 재정 부담이 새로 생길 것 같은데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의 부담, 수반되는 재정 부담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예산의 이송 고시예요. 이 예산이 의결이 되면 3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이송을 받으면 지체 없이라고 하는 건 바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그러니까 지방행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이제 고시를 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한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구분을 조금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결산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이 좀 덜해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문제가 훅 들어오게 되면 뭐 대책 없이 그냥 두드러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자, 결산은 일단 출납 폐쇄가 이루어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결산 보고서 뭐 이걸 쓰는 거지. 결산 보고서를 쓰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는 결산 보고서를 쓰고 나서 어떻게 했었어요? 그거를 감사원에 넘겨서 감사원이 그 결산 보고서를 검사해서 결산 검사 보고서를 썼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 결산서나 작성된 증빙 서류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느냐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한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검사위원을 선임해서 그 사람한테 회계검사를 시키는 거죠. 결산 검사를 시키고 그 검사위원이 검사 의견서를 작성해가지고 다시 지방의회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나중에 승인만 받게 되면 이제 결산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인을 받게 되면 5일 안에 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한테 각각 내용을 보고하고 내용을 고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그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이 각각 누구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감사원에서 시행할 이 회계검사의 몫을 어떻게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 검사를 통해서 감사원의 역할들을 대신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졌을 때는 그냥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 마감한다. 없어진 날로 마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사람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었던 사람이 그 내용을 결산을 하고 끝을 난다. 그리고 결산 내용은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끝을 낸다. 그러면 이제 그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는 완벽하게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그러면은 크게 이제 자주재원 같은 경우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방세는 이제 법률, 다시 말해서 지방세법이 따로 있어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가 징수를 하고, 지금 요 나머지 세 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세외 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수수료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만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돈을 받는 거죠. 다음, 분담금. 재산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이익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담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은 전부 다 세외 수입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뭐 사용료의 징수 조례와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수수료나 사용료, 수수료나 분담금 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조례로 정합니다. 세외 수입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내버스 요금, 뭐 지하철 요금, 뭐 이런 것들 결정하는 거 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수수료 중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편 요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택배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 금액으로 징수를 한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할 때는 표준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징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표준 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표준 금액이 만약에 2,000원이다. 2,000원이다. 그러면 이 표준 금액의 50%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1,000원에서 3,000원까지 3,000원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 경비의 지출은, 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자치사무와 여기서 말하는 위임된 사무라고 하는 건 이제 단체 위임 사무나 기관 위임 사무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그 위임된 내용 가운데서 국가 위임 사무를 이야기하는. 국가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치사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위임 사무 중에서도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경우는 공동 부담을 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데,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한 이 국가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임 사무를 위임한 단체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 요거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재산이나 공공시설이에요. 그래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 보유나 기금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일단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않고서는 교환, 양역, 대여하거나 출자수단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뭐 다른 것과 바꾸든지 양보해서 주든지 아니면 대여, 빌려주든지 그 다음에 뭐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이 같은 상황이 있으려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는 이 같은 일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 공공시설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으면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에 설치도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서울시립 승화원이죠. 우리 그 화장터라고 얘기하는 이 서울시립 승화원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관할이란 말이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뭐를 운영해? 서울시립 승화원을 운영하죠. 근데 이 서울시립 승화원은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 고양시
이거는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경기도 고양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물론 설치가 된 건 아니야.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기 이전에 이미 그 벽제 승강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관치 시절에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와 위치의 주체가 서로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 지방공기업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 공공시설과 마찬가지죠. 공공시설과 목적을 같이 하는데 이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별도의 법률, 지방공기업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심화 시간에 이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내용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상호관계, 협력이나 분쟁 조정과 관련한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일단 상호협력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협력해야 된다. 난 협력 안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우리 지금 이렇게 좀 힘합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와줘. 그러면은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 조정. 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툼이 일어났을 때 대개 이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이해관계와 결부된 내용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상호 간의 분쟁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을 하는 거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그 해당 시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 담당을 하는 건데 뭐를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당사자의 신청. 그러니까 우리 이거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봐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일어난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면서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인정이 되면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뭐 말다툼하고 뭐 기네 아니네 뭐 이렇게 싸울 때는 뭐 그냥 뭐 싸우게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애가 막 갑자기 막 뭐 프라이팬을 들고 가지고 애를 팬다든지 막 이래 봐. 그러면 이제 난리가 좀 일이 좀 크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막 유혈 사태가 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어른들이 나서야지. 뭐 애들 싸움인데 어른이 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어른으로서 할 바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분쟁 자체가 일어나는데 지역 간의 분쟁이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되게 커져가지고 이건 뭐 말이 분쟁이지 이건 그야말로 전쟁이다.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은 중앙정부에서 커버 쳐줘야지, 그지? 갑자기 막 그 무슨 뭐 동네 깡패들 패싸움도 아니고 막 와 그럼 몰려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분쟁 조정은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 자,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걸 둡니다. 그래서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시도 간, 또 그 장 간의 분쟁, 또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강원도 원주시랑 경기도 양평군이랑 서로 싸우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나누는 거고. 시도와 시군 자치구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 그러니까 뭐 경기도하고 경기도 고양시하고 싸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죠. 또 시도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끼리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공동의 사무를 하기 위해서 서로 뭉쳐놓은 연합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그것과 광역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또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 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또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분쟁의 경우의 수를 여기 전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한다. 그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보통은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된다. 7명이 안 되면 이제 성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다음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 단체에 대해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분쟁 당사자한테는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다라는 의견을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 진술 기회는 무엇보다도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5번째 이제 사무에 대한 위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규약을 정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 이 일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별도의 협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탁하는 사람이 누구며 위탁을 받는 사람은 누군가? 이걸 명시하고 위탁하는 사무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고 위탁 사무의 관리와 처리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방법들도 명시하고 또 위탁 사무를 관리 처리할 때 드는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별도의 약속으로 정해 놓는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에 이제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분쟁 이외에도 이제 서로 협력을 해야 할 때 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광역행정의 한 일환으로 이제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구성을 해놓는 것이 행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한테 다음에 시군 또는 자치구 다시 말해서 광역 기초자치단체다. 기초자치단체라 구성원이면 시도지사한테 이를 보고를 해야 하고 다음에 공익상 필요하다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관계 지방자치단체한테 구성을 권고할 수도 있어. 야, 너네 행정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일을 해보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향식으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식으로도 구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에요. 우리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한데 연합이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 같은 단체는 지금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가장 이제 구성하기가 좀 간단한 것이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합인데 여기서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한다. 그래서 규약을 정해서 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체로 운영을 해서 독자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 같은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도 있어요. 이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싸우는 경우야.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기본 시간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빼면 이제 12명인 거지. 그래서 그 12명의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이 사람들이 들어가고, 다음에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뭐 이게 뭐 한 부처일 수도 있고 이제 두 부처일 수도 있고 이제 이렇죠. 다음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이제 위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4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1명을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명, 시도지사 중에 위원장이 지명하는데 누구는 지명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2명을 다 한다라고 하면은 6명. 관계중앙기관장 그러면 7명. 그럼 여기 또 이제 4명 그러면 11명. 그죠? 위원장 1명까지 하면 12명. 중앙행정기관장이 1명이 더 들어가면 이제 13명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인원이 구성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령에 위반이 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이제 시정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에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그 기간에 시행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이제 액션이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사무의 그 이제 예외적인 사항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자치사무죠. 요건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관한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또는 취소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중앙통제만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합법성에 대한 통제만 이루어진다. 근데 지금 법령에 위반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합법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거라 그랬어? 한목적성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그 위임사무 같은 경우에는 한목적성까지 같이 보는데, 자치사무에 대한 내용들은 합법성만 본다. 합법성만 본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지금 규정이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이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나 집행을 명백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국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를 이행하는데 위임을 받고서 이행을 안 해,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가 직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어요. 너 왜 이거 안 해?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것 역시도 서면으로 이행사항을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뭐 대집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배우셔서 알겠지만, 대집행 자체를 하게 되면은 그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그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 없고 그냥 대집행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자, 감사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게 이것도 뭐를 보는 거야? 합법성 여부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합법성 여부를 살펴야 되는 거야. 자치사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서류상부나 회계를 감사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어디까지나 합법성 준수 여부만 생각을 해서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해가지고 이거 위법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내용들은 간단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 중에서 외교 업무를 할 수가 없어. 다른 나라하고 뭐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다시 말해서 국가의 외교 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이나 통상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뭐 단체는 뭐 어디나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나라하고 뭐 어떻게 교류를 한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외교 관계가 수립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설립 유치나 활동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운용 비용, 필요한 비용들을 보조할 수가 있다. 인력도 보조할 수 있고 재정도 보조할 수가 있다. 또 국제교류협력의 업무를 위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단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통해서 해외 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해외에 사무소를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민간 단체끼리 자매 결연을 맺는다든지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협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관련된 국제기구의 인력들이나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외에 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다. 국제교류협력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외국과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조금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자치법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왔습니다. 마지막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례 규정이에요. 특례 규정. 그래서 일단 지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수도로서의 특성이 있습니다. 국가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례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권한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좀 다르죠. 그래서 거의 이 시장이 그 국무위원회 수준, 장관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무회의에 출석도 가능하고 의견들을 낼 수도 있죠. 다음,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지위 및 조직 행정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례를 둘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특별자치도가 하나가 더 있잖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있는데 강원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례가 허용이 되지 않아요. 지금 법령상으로. 특례 대상에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냥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 이랬으면 이제 강원도도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특례 인정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특례 인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법률적인 개정들이 조금 뒤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문제겠죠. 자, 다음이 이제 대도시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례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일단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자신들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마음대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임의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경기도 김포시가 최근에 인구가 50만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이 됐으니까 이제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자라고 해가지고 조직도 새로 만들고 막 이러려고 봤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지. 근데 예산이 없어. 예산이 없어서 지금 특례를 적용받을 대상이 됐지만 이것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뭐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인구 50만 이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직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구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승인 없이 임의로 진행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과거에는 이 대도시에 대한 특례가 여기까지만 인정이 됐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요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추가로 특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데, 추가로 특례 설치가 가능한데, 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우리가 이제 특례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례시.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된 2022년 1월 현재로 지금 특례시에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4군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3군데, 경상남도에 1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그다음 용인시가 대상이고 경상남도의 창원시가 지금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많은 자율권을 얻게 되었다고, 많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이들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자꾸 자기네들 지방자치단체 이름에다가 땡땡 특례시라는 말을 많이 써. 땡땡 특례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그것 때문에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특례시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 계층이냐 이게.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사이에 특례시가 있는 거냐? 이거를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막 비 피해 났다는 뉴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당 지역을 이야기하면서 주소를 이야기하는데 기자들이 주소에다가 무슨 땡땡 특례시 무슨 구 무슨 동 막 이딴 식으로 써놨더라고. 기자들 진짜 공부 다시 해야 돼 진짜. 자, 특례시라고 하는 것은 특례를 적용을 받는 시이지 이것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계층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특례시도 어디에 속하는 거야?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거야. 전부 다.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는 거고 별도로 그냥 특례를 적용을 받는 지역일 뿐 이게 계층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까지 무슨 뭐 수원 특례시, 고양 특례시, 용인 특례시, 창원 특례시 이딴 식으로 쓰는 거 아닌 거지. 시청이나 시청 현판을 보세요. 시청 현판에 수원 특례시청, 고양 특례시청 이렇게 써? 안 쓴단 말이야.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인데 특례를 적용받는 수준이 거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 건데 이제 지금 2022년 1월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는 인구수가 105만 명이었어요. 105만 명.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약 한 2만 명 정도가 감소가 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 그래서 지금 예측하건대 2025년이 되면 경상남도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특례시에서 탈락이 되는 거지. 특례시에서 탈락이 되는 거야. 지금 인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특례시에서 추가로 특례시가 지정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빠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셔야죠. 뭐 가장 이제 비근한 예로 여기가 특례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도 성남시가 있어.
경기도 성남시는 2022년 현재 인구가 93만 명입니다. 7만 명이 부족해. 이 7만 명을 늘려가지고 특례시 적용을 받으려면 성남시가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성남시장님 고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특례시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언급이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실질적인 행정 수요나 국가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특례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케이스는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방행정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지방자치단체 조합보다 훨씬 조금 더 강력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끼리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해서, 이 역시도 규약을 정해서 구성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건 이런 거지. A, B, C 서로 다른 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하나의 D를 만들어 놓는 거지. 이걸 우리가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별도 법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별도의 법인체로서 독자적인 행동들이나 판단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작년에 2022년도에 한번 구성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의 특별연합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구성이 됐었어요. 2022년도 4월에 결성이 돼가지고 이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자 그랬는데 2022년 6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 참여하기로 했던 기관들 중에, 단체들 중에서 울산과 경남이 참여를 포기합니다. 참여를 철회해요. 그냥 의회에서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의결을 해버립니다. 부산은 결정을 안 했는데 3개 중에서 2개가 안 해 그랬으니 이거는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좀 무산이 됐는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단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들한테 권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자치단체 조합과 또 똑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권고한 것이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역은 구성지방자치단체 구역을 합한, 그러니까 구성지방자치단체 구역 전체를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역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정 일부 지역만을 구역으로 정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구성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얘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구성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이제 규약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규약의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과 명칭, 그 다음에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지, 또 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사무소의 위치, 해당 사무, 그 다음에 그 사무 처리를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또 지방의회의,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이나 의원의 선임 방법, 또 기관장, 자치단체장의 조직 운영이나
장애 선임 방법. 다음,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무 장치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지출 방법. 이거는 아까 우리 그 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이야기 볼 때 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그다음에 사무처리 개시일. 아까 얘기했었던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을 사무처리 개시일로 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무산이 됐으니까 끝난 거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구성이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조직은 구성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으로 구성을 한다. 그 몇 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가 없는데 과거 그 부산, 울산, 경남 특별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그 특별자치단체 의회 구성을 27명의 의원으로 구성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9명씩 나눠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9명, 경남도의회 의원 9명,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9명 이렇게 해가지고 27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우리 그 앞 시간에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볼 때요.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 의원을 맡으면 그 의원직이 상실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라고 하더라도 그 의회 의원을 맡게 되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이 같이 겸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놔야 된단 말이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은 구성지방자치단체 의원과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를 예외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을 겸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집행기관 조직입니다. 집행기관 조직은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선출한다. 의회가 선출해. 주민이 선출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자 기관 구성 방식이 뭐예요? 기관 대립형이 아니라 기관 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은 기관 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예요.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개 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떻게 뽑겠어?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그 같이 모였던 구성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중에서 한 사람을 특별지방자치단체 단체장으로 뽑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부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울산광역시장 셋 중에서 이제 뽑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래서 겸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나 집행기관의 직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단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지방공무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면 지방공무원의 모집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었어. 근데 이번에 지금 늘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준 거지. 자, 다음에 구성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이 된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요거 조금 기억 좀 해두실래요? 파견입니다. 소속 부서를 바꾸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파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거를 놓고 이제 약 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전입된 구성으로, 전입된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라든지, 전입이 가장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성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전입이 된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파견이다, 파견. 요걸 좀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이제 바꿔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뭐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벌써 4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다 훑어봤습니다. 뭐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주요한 내용들, 우리가 이제 기본서에서 지방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좀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게 되면 최소한 지방행정에 있어서 실점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10점, 최소한 10점은 여러분들이 그냥 붙잡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방행정,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지방자치법은 전부 개정이 됐기 때문에 변동의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은 2문제 내외로 지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영역들이 앞으로 뭐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그 점들 생각하시면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꼼꼼히 이 내용들 조금 확인을 해두시면 지방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지방자치법에 대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끝까지 수업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쪼록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